부산의 호텔방, 창밖은 밤의 장막에 덮여 있었지만 한지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복잡한 건축 도면의 결함을 찾아내듯 차갑고 정밀한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의 걸작, 북촌 한옥집의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 기록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건축가의 집요함으로 타임라인을 앞뒤로 돌려보았습니다. 영상 속 낯선 남자, 강태민은 어색함 없이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은 와본 사람처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서재로 들어서며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의 특정 지점을 본능적으로 피해가는 모습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지훈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익숙하군. 너무나도. 그는 스마트 도어락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출입 기록이 픽셀로 박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임시 비밀번호 사용. 오직 관리자 권한을 가진 윤서연만이 생성할 수 있는 코드였습니다. 생성 시각, 사용 시각, 그리고 삭제 시각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려는 치밀함,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의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 속에서 하나의 기록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2인 코스, 와인 포함. 50만 원이 넘는 결제 내역.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서연은 갤러리 행사 준비로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겠다며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거짓말의 파편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배신이라는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의 대학 후배이자 이제는 업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변호사로 통하는 박채원. 선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부산 일은 잘 되어가요? 채원아, 미안하다. 급하게 자문 구할 게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야. 우리 집 보안 시스템에 해킹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지훈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박채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더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보안 문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선배, 단순 해킹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인데 그냥 외부 침입이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셨을 거잖아요. 그래. CCTV 영상에 낯선 남자가 찍혔어. 그리고 도어락 기록도 좀 이상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서 뚫린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열어준 건지 확신이 안 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절차 같은 걸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증거 확보가 우선이겠지? 당연하죠. 영상 원본, 접속 기록 전부 외장하드에 별도로 백업해 두세요. 클라우드는 안전하지 않아요. 시간, 날짜가 명확하게 찍힌 원본 파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배, 그 낯선 남자 혹시 짐작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서연 언니는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서연이는 모를 거다. 그 짧은 부정이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채원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지훈은 거짓말에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날카롭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선배,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서연 언니 주변 인물들, 최근 갤러리 관련자들 동선 좀 알아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그냥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증거는 절대 섣불리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끊기고 1시간쯤 지났을까. 채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심각했으며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선배,
방금 말씀하신 그 남자 혹시 강태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강태민?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고미술품 거래상이에요. 업계에서는 평이 썩 좋지 않아요. 특히 부유한 여성들 상대로 접근해서 환심을 산 뒤에 검증되지 않은 작품을 비싸게 팔아넘기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어요. 소송까지 간 적도 몇 번 있고요. 최근 서연 언니 갤러리에 아주 자주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선배, 이건 강태민. 지우는 입안에서 그 낯선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접근, 다른 목적.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지훈이 채원과 통화를 계속하며 노트북 화면을 무심코 쳐다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서재, 그가 아끼는 책들로 가득한 그 공간에 아내 윤서연과 방금 그 이름을 들은 남자 강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다정하게 속삭이며 벽 한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손이 서연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갑오로 내려오는 고서와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있는 바로 그 벽이었습니다. 채원아, 잠시만. 전화기 너머로 선배?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노트북 화면 속 두 개의 그림자에 고정되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걸작이 이렇게 허무하게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채원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지우는 한동안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의 아내 윤서연과 낯선 남자 강태민은 여전히 그의 서재, 그의 공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CCTV 영상 파일을 여러 개의 외장 하드에 복사하며 건축가가 설계도에 이름을 새기듯 냉정하게 파일명을 기록했습니다. 배신 1일차 23시 14분.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정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함정을 설계하는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자 덫을 놓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가장 지치고 실망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피곤할 텐데. 서연아, 나야. 미안. 자고 있었나? 아니야. 그냥 책 읽고 있었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부산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겼어. 기초공사 때 확인 못한 하중 지지대에 구조적 결함이 발견돼서 골치 아프게 됐어. 아무래도 이틀 정도는 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주말에나 올라갈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은 지훈이 기대했던 대로 안도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떡해. 힘들겠다. 당신 완벽주의자라. 또 밤새우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일도 좋지만 당신 건강이 우선이잖아. 내가 뭐 보내줄까? 괜찮아. 당신은 집에서 갤러리 일이나 신경 써.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나? 그냥 혼자 있었지. 당신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네. 와인 한잔 하면서 책 읽고 있었어. 당신 생각하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귀에 예민한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해 선명한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쨍그랑 와인잔이 다른 잔과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세상이 순간 암전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의 거짓말이 전화기 너머의 정적 속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그것을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습니다. 정말 혼자야. TV라도 켜놓은 거 아니고?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영화 보고 있었어. 영화에서 나는 소리야. 당신 피곤해서 헛것이 들리나 보다. 그렇구나. 알겠어. 피곤할 텐데 얼른 자. 주말에 올라가서 연락할게. 응. 자기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사랑해. 사랑해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박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그 어떤 위장도 없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배, 왜 그러세요? 방금 전이랑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데. 방금 서연이와 통화했다. 그 남자, 강태민, 지금 우리 집에 있어. 내가 직접 들었어. 세상에, 미쳤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서울로 오시게요? 아니, 난 이틀 뒤에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 그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 셈이지.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더 대담해질 거고 더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될 거다. 채원아, 더 깊이 파봐. 강태민과 윤서연 둘 사이에 단순한 관계 이상의 돈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커. 채원의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의 모든 인맥과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고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제가 뭘 찾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제가 보험사 내부 통해서 확인한 팩트예요. 한 달 전에 서연 언니가 고액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 보험 대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선배네 서재에 있는 그 가보, 그 고소화예요. 보험금은 10억 원, 수령이는 선배가 아니라 서연 언니의 갤러리로 되어 있고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가짜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선배,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사기, 계획된 범죄라고요. 그 고소화가 사라지면 서연 언니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강태민은 그 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겠죠. 이건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험 청구 서류에 선배님 서명이 필요했을 테니 사문서 위조까지 결부될 수 있는 중범죄예요. 그렇군. 내 집에서 내 유산을 훔쳐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이었어. 그는 더 이상 박채원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가장 빠른 김포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있는 내내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소음도 승무원의 안내 방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무너진 구조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해체할 계획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함이 생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가장 정밀한 해체 계획을 세우는 건축가였습니다. 몇 시간 후 김포공항에 도착한 그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윤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버튼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어. 방금 김포공항에 내렸어.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정의 문은 닫혔습니다. 남은 것은 덫에 걸린 짐승들이 어떤 비명을 지르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지훈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윤서연의 휴대폰 화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밝혔다.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그 짧은 문장은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의 막을 갑자기 내려버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거실은 방금 전까지의 미래가 남긴 흔적들로 가득했다. 와인잔 2개, 희미하게 남은 낯선 남자의 스킨 향기, 그리고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쿠션.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허둥지둥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우아하던 손짓은 당황함 속에서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산의 고된 출장으로 지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자기야. 이렇게 빨리 왔어? 말도 없이. 정말 서프라이즈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당신 손님 와 있었나?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혼자 있었어. 당신 온다고 하니까 좋아서 좀 서둘렀네. 서연은 거짓말을 하며 지훈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연극의 관객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읊는 배우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대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요란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한쪽은 판사, 다른 한쪽은 피고인이 된 냉혹한 신문이었다. 피곤하네. 어젯밤에 당신이 말한 그 강남 레스토랑. 나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어. 음식이 꽤 괜찮았나 봐. 카드값이 제법 나왔던데.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무슨 말이냐는 듯 어색하게 웃었지만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남 레스토랑이라니? 나 어제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 당신도 참 피곤해서 헷갈리나 봐. 그런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스마트 도어락 앱의 접속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임시 비밀번호 생성, 오후 8시 3분. 사용, 오후 8시 5분. 삭제, 오후 11시 48분. 서연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당신만 만들 수 있는 임시 비밀번호야.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던 거지. 아주 익숙하게, 마치 자기 집처럼. 그는 다음 사진을 넘겼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다. 강태민이 서재를 둘러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그녀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당신 출장 가고 너무 외로워서 그 사람이 그냥 위로가 좀 됐을 뿐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실수? 지훈은 그녀의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의 그 실수가 여기까지 이어진 건가? 그럼 서재에 있는 그 고서와 앞으로 들어놓은 10억짜리 보험 계약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서연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순수한 공포가 가득했다.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걸 어떻게? 당신, 내가 왜 그 고서화를 그렇게 아끼는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게 그냥 오래된 그림 쪼가리인 줄 알았나? 지훈은 서재로 걸어가 문제의 고서화를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그림의 낡은 족자 아랫부분을 비틀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한지로 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세 번째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아버지 회사 원본 지분 증서가 들어있어.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거. 이걸 훔쳐서 보험금을 타내고 원본 서류는 따로 팔아넘길 생각이었겠지. 그래서 강태민 같은 사기꾼이 필요했던 거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딩동, 딩동, 딩동.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서연이 경악하며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잠시 후 비밀번호를 누르다 실패한 듯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윤서연, 안에 있어? 빨리 문 좀 열어봐. 서연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지훈이 직접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문 앞에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지 못한 채 서연을 향해 절망적으로 외쳤다. 서연 씨, 우리 큰일 났어. 그 그림 사기로 했던 사람이 방금 계약 취소했어. 돈 못 받게 생겼다고. 강태민은 말을 내뱉고 나서야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한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세 사람을 덮쳤다. 한지훈의 집, 그 완벽한 한옥의 거실에 내려앉았던 죽음 같은 침묵은 다음 날 박채원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더욱 무겁게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보였지만 윤서영과 강태민에게는 그저 회색빛 절망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도 없이 텅 빈 눈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젯밤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기를 든 박채원 변호사와 그 옆에서 얼음 조각처럼 앉아있는 한지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서류들은 두 분이 공모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입니다. 한지훈 씨의 음성 파일, CCTV 영상, 보험 계약서, 그리고 위조된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겠죠. 채원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 씨, 우리 큰일 났어. 그 그림 사기로 했던 사람이 방금 계약 취소했어.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윤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연 씨가 시키는 대로. 닥쳐. 네가 먼저 바람 넣었잖아. 이 그림만 팔면, 이 서류만 손에 넣으면 다 해결된다고. 당신이 다 망친 거야. 지금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겁니다. 채원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자백서 및 합의 이혼 확인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하며 두 번 다시 한지훈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러면 한지훈 씨는 두 분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형사 고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강태민 씨에 대한 사기 미수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겁니다. 선택은 두 분의 몫입니다. 10분 드리죠. 지훈 씨, 제발.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시선 앞에서 서연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서명을 시작하자 강태민도 기다렸다는 듯 황급히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갤러리는 순식간에 몰락했고 북촌의 한옥집에서는 그녀의 옷까지 몇 개만 담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사회적 명성과 부, 그리고 남편까지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강태민은 사기 혐의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그의 남은 인생 역시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지우는 홀로 남겨진 자신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승리감이나 희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사라진 집은 낯설고 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그녀의 그림들, 화장대를 채우던 수많은 화장품들, 서재에 꽂혀있던 그녀의 책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은 마치 속이 파헤쳐진 조개 껍데기 같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가구를 재배치하고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을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향수병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달콤했던 과거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병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공간을 정화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걸작이었던 이 집을 이제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재건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훈의 삶에도 더디지만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건축, 설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이메일 알림창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익명. 제목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서연의 모든 진실을 아직 모르십니다.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호로 보호된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설치고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박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원아, 나야.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어. 이상한 메일이요? 스팸 아니에요? 아니, 익명이고 제목이 좀 윤서연의 모든 진실을 아직 모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 암호가 걸린 파일이 하나 첨부돼 있고. 선배, 절대 열지 마세요. 덧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강태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선배를 흔들려고 보내는 걸 수도 있고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뭘 더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건 그냥 독이에요, 독. 나도 알아. 아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 내가 모르는 게 대체 뭘까? 선배가 알아야 할 진실은 법정에서 다 밝혀졌어요. 그 이상은 그냥 추문일 뿐이에요. 선배 인생에 더 이상 그 여자 이름은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삭제하세요. 지훈은 채원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진실이라는 단어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평생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방은 더 많은 진실을 아는 것에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에 있을까? 그의 시선은 화면 위에서 운명을 기다리는 듯 깜빡이는 암호화된 파일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지훈의 서재,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의 시선은 화면 위에서 운명을 기다리는 듯 깜빡이는 암호화된 파일에 고정되었습니다. 윤서연의 모든 진실을 아직 모르십니다. 이 한 문장은 굳어있던 그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독침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박채원 변호사의 단호한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열지 마세요. 그건 독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이란 때로는 이성보다 강한 법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윤서연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유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 모든 지독한 고통을 마침내 이해하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련이 그의 손가락을
마우스 위에서 맴돌게 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끌어왔습니다.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연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더 많은 진실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과거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자신을 올가매는 마지막 족쇄였습니다. 됐어. 여기까지야. 그는 단호한 손길로 바탕화면에 있던 그 저주받은 파일을 휴지통 아이콘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휴지통 비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영구히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자기 자신에게 주는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그 후 지훈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폐허 속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서울의 낡고 오래된 동네, 재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건축가 후배들과 함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의 설계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한옥의 처마선을 닮은 지붕을 디자인하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커다란 창을 내었습니다. 건축의 기본은 정직함이야. 구조를 속이지 않고, 재료를 속이지 않고, 무엇보다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사상 누각일 뿐이야. 그의 말에는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도서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가득한 그 공간은 지훈에게 그 어떤 화려한 건축물보다 더 큰 보람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지훈은 자신의 북촌 한옥집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투과하며 그의 찻잔 위로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배신과 상처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평화와 온전한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가득한 그의 영혼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집이 들려주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견고한 기초가 돌이나 시멘트가 아닌 무너져 내린 자기 마음의 폐허 속에서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자신의 삶으로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걸작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